우리 김장민 박사의 그 발제를 들으면서 상당히 정리를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무슨 다른 견해라든가 이런 건 없고요. 단지 저는 국제법 학자로서 또 평화통일 시민운동의 현장에서 화장실 현장에 어딘가요, 선생님? 아, 그래요? 제 얘기 네. 들립니까? 잘 먹습니다. 예, 잘 들립니다. 예, 평화운동을 하는 시민운동가 입장에서 제가 조금 토론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 역사의 과업은 70년 분단 극복이고, 또 하나는 한일 잔재 청산을 통한 역사정의 수립이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우리 역사의 주인공들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한데 소위 우리하고 반대 조금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미국의 입장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미국은 어떻든 간에 여기에 진영 논리 그리고 패권 논리를 통해서 자국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앞으로 이 분단 극복, 평화 통일 그리고 일제잔재 청산을 하려면 우리는 양자주의보다는 다자주의로 나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진영 논리에 우리를 지금 미국은 얼마 넣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세계 전선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 하나는 대만 해협 전선, 하나는 이 한반도 전선인데 너무 힘이 버그니까 이 한반도 전선에서 일본의 역할을 부각시켜서 자기가 한미일에 이런 전선 치는데 물질적인 것은 도와주더라도 일본의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걸 유도하려면 아마도 일본이 요구하는 것은 한국이 한일 간의 이 역사 문제 이걸 미국이 좀 압력을 넣어서 한일 간에 협조적으로 나가라 하는 그 나름대로 강한 주문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은 이 일본의 군사 대국주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북한의 핵 문제라든가 미사일 발사 문제 때문에 한국의 진보 진영도 얘기할 때는 상당히 조심스러웠지만은 쌤, 음소거, 예. 예, 보혁이 다 거의 한 목소리입니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지금 미국이 이제는 일본 식민지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의 편을 노골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한때는 그 웬디 서만이란 그 미국의 바로 오바마 대통령 때 그 중요한 그 시니어 안보 문제 보좌관이었는데 이분이 그 비슷한 일본을 편드는 얘기를 해서 상당히 한미 관계 나빠졌습니다. 그런 정도로 미국은 이 한일 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식민지 청산이 약간 소극적이면 상당히 한국이 이 보혁을 똘똘 뭉쳐가지고 대듭니다. 자, 그런데 어떻든 미국이 지금 펴는 이런 그 동아시아의 정책은 양자주의로 다 묶어 놓으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반도 이익은 분단 극복이라든가 평화통일 나가려면 이런 그 진영 논리에 우리가 어디 갇혀서는 안 됩니다. 다자주의 속에 뭐 한 예를 들면 우리가 평화체제 문제도 서명 당사자는 북측은 정전 체제 서명 당사자는 북한과 중국이고 남쪽은 UNC가 됐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평화체제 당사자는 남북한이 한 축이 되고 중국과 미국은 협조자가 되고 그리고 그 사자의 다자평화회의에서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넘어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근데 이 미국은 이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노골적으로
미국이 한국에 이 윤석열 정부에 압력을 줘서 이 한일 문제에 대한 상당한 압력을 가해서 윤 자체도 제가 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역사에 대한 의식이 없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국민들에게는 안보와 경제라는 것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너무나 큰 국제법적인 역사적인 엄청난 저는 이건 역사태행 잘못을 저질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정리를 하고 아까 우리 김 박사도 얘기를 했지만은 현재의 미국이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미국은 그런 그 역사적 한일 관계에 있어서라든가 태평양 전쟁이나 식민지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아주 큰 과오를 이미 저질러 놓은 걸 치유하기는커녕 지금 그걸 더욱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 박사 얘기했듯이 52년 샌프란시스코 체제 이것은 태평양 전쟁을 종결하고 식민지 이 잔재를 엄격하게 응징하는 규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당시 47년에 미국의 트루만 독트린이라고 미국의 대외 정책이 발표되는데 그 정책의 핵심은 냉전을 대비한 미국 외교 정책이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과 소련이 2차 대전 때 연합국이지만 이제는 경계해야 된다. 그 대신 이 아시아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의 진출에 대해서는 일본과의 관계를 좋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47년 트루만 독트린인데 그 이후에 전개되는 52년 샌프란시스코 체제에는 일본을 엄격하게 응징하는 일본의 전범을 엄격하게 응징하는 이러한 규정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또 한국이 요구하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애매모호한 규정을 둬서 그 하위 체제가 65년 한일협정 체제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52년 체제, 60원 체제는 일제 식민지 강점이 불법이란 것이 명백하게 하지 않고 그냥 애매모호하게 어느 정도 묵인한 이런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한일 간의 모든 문제가 이렇게 지금 남아있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의 47년 트루만 독트린, 미국의 아시아의 정책의 그 일환으로 태평양 전쟁 식민지로 가장 피해를 입은 대만과 조선은 52년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48개국의 그 평화 체제의 당사국도 되지 못하고 한일 간에 해결하는 이런 65년 체제로 인해서 지금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43년 카이로서는 45년 포츠담 선언은 국제사회는 이미 명명백백하게 이 전쟁이 끝나면 탐욕과 폭력에서 탈취된 모든 영토로부터 Japan shall be expelled. 일본은 축출된다. 그래서 메가드 스카핀 677호는 일본의 영토에서 독도가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명백히 했는데 이것이 52년 체제에 와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오늘 이런 문제를 남겼다. 뭐 그거 하나 지적을 하고 그러면 현재 윤석열이 저지른 이 엄청난 잘못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냐. 저는 윤석열 정부가 한 가장 큰 잘못 가운데 하나는 뭐 2018년 한국 대법원이 한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킨 거잖아요. 그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일제 식민 지배는 국제조약법상, 국제법상 명백히 불법 무효다. 이거 딱 정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일 간의 모든 것이 끝났다 하는 것은 끝난 게 아니다. 그것은 한일 두 나라 간의 외교적 보호권 포기에 불과하고 피해자 개인이 갖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리고 강제 동원 문제도 제5호에 미불 임금이라고 유무상 5억 불에 묻어서 들어가 있지만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 하는 거고 강제 동원자의 인권이라든가 반인륜적인 그런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 세 번째는 일본이 1932년에 강제 노역 금지 조약에 가입했는 현재 당사국입니다. 이걸 명백히 위반했다. 해서 아주 깨끗하게 정리했고, 또 하나는 일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한국 헌법 전문에 소위 말하는 1919년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이라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에 근거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이걸 명백하게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은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는 소위 제3자 변제란 방식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우선 전혀 일본이 한 모든 지금까지의 전범이라든가 그리고 또 불법 행위에 대한 진실 인정, 사죄, 손해배상 이런 것을 대해서 전혀 문제 삼지 않겠다. 구상권도 행사하지 않겠다. 그리고 심지어 단독으로 만들 때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또 2015년 박근혜가 얘기한 소위 위안부 합의 문제도 이행을 하라는 얘기가 나왔는데도, 다른 건 몰라도 독도 문제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한나라 대통령이면 보역을 떠나서 명백히 한국의 입장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와 같은 일들을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 건가. 대성적 차원에서 개인의 어떤 대한 어떤 이런 걸 떠나서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정립과 지금까지 70년 동안 고통을 받아온 피해자의 입장, 그리고 우리의 지금 현재 독립선열들을 위해서라도 이 역사를 다시 복원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저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듯이 일본의 대성적인 결단, 대성적인 어떤 선의, 그게 가장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첫째가 제일 바람직한데, 저는 첫째가 지금 현재 거의 불가능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일본이 대통령 대일 선언에 긍정적 회답이 없는 경우는 대통령 스스로 돌아와서 국민적 여론이라든가 본인 스스로도 대우각성해서 3월 16일 날 일본의 한 일방적인 선언을 철회하고, 그리고 중대한 외교적인 과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임하는 방법입니다. 왜 이 방법을 제가 택했냐면, 윤석열이 대일 선언을 한 것은 국제조약도 아니고 젠틀맨 아그리먼트, 신사협정입니다. 법적으로 말하면. 신사협정이란 것은 두 국가 사이의 어떤 국제조약에서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라 국가 사이의 양 정치인의 정치적 신뢰에 의한 어떤 합의이기 때문에 한쪽 정치인이 그것을 취소나 철회한다 라고 할 때는 그 취소 가능한 겁니다. 그 대신 이건 대단한 국가적인 어떤 신뢰도 좀 훼손되는 건 사실이지만, 저는 그래도 이걸 이 잘못한 대통령이 취소를 해버리면 후임 대통령 이에 대한 법적 구속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이런 하나의 장점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윤이 선언을 취소하지도 않고 현재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는 이 국회가 윤 대통령을 헌법 절차에 따라서 저는 탄핵 절차로 들어가야 된다 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헌법 69조에서 대통령 헌법 준수 선서를 했고, 특히 이번 대일 외교 일방적 선언은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 임시정부 법통을 파괴했고, 66조 2항에 국가의 독립 영토 보존 헌법소 책무를 위반했고, 제5장에 입법권, 사법과 행정권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상권 분립을 이걸 완전히 훼손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69조에 국민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피해자의 어떤 자유와 독립이라는
이걸 완전히 무시해 버렸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볼 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나갈 수 있는 퇴로는 세 가지 중에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하려면 현재 제21대 국회가 그래도 야당이 다수인데 이 야당이 다수를 차지할 때 이 탄핵 절차에 의하면 탄핵 소추는 국회가 할 수 있어도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는데 탄핵 소추는 대통령 경우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는데 이 3분의 2에 상당히 신경이 쓰인다마는 그러나 3분의 2에 대해서는 저는 야3당도 동의해 주리라 봅니다. 그래서 찬성으로 3분의 2 찬성으로 제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발의는 대통령 소추는 제적 과반수로 발의되고 그리고 결정은 제적 과반수 3분의 2로 찬성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리라 보고 이렇게 해서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지금 상당히 진보적인 인사가 둘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만은 어떻든 우리 역사 정의를 퇴행하고 그리고 또 헌법적 가치를 우리가 수호하고 그리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자리에 놓으려면 저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